기자가 가지는 최상의 특권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격자가 되는 일이라고. 자기를 그 상황의 관찰자로 놓아두도록 하려고 했던 그 훈련? 그건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얻었던 대단한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자들이 제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코웃음을 치는 기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맨날 하는 게 팩트체크인데 그런 공격적인 반응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팩트체크 대상이라는 거를 시상을 하는데 올해 대상을 받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체크를 하면서 내가 대단히 겸손해졌다는 그냥 야만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로를 믿는 것, 그것이 버텨주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어서 안 옮겨갔었어요. 89년 몇 월에 입사하신 거죠? 89년 12월. 12월에. 네. 제가 동아일보에서는 뭐 사회부, 정치부, 마지막에 제가 사회부 차장을 1년 했는데 이제 그게 제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아일보 사회부의 여성 차장이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장을 좀 일찍 달았어요. 그러셨나요? 네, 차장을 많이 일찍 달았습니다. 제가 2001년에 차장이 됐었던 거니까 차장을 꽤 오래 했죠. 이제 빠르면 다음번이나 다음번 인사쯤에는 부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부장이 된다면 회사가 지시하는 거를 내가 받아서 지시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부장으로서는 그거를 지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떠날 때 정황을 보면은 그 다음 자리가 뭔가 예정이 돼 있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월에 졸업하고 12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23살 겨우 됐을 이럴 때에 어딜 가서 기자라고 하면 선생님이라는 얘기, 선생님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을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으니 힘들죠. 내가 이걸 바랐던 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두고 보니 그 기득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수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가 될 때도 있었겠죠? 고속터미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여럿이 해가지고 무거운 철근 덩어리를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들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속에서 울컥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같이 하는. 예, 예. 그러니까 너를 믿고 이걸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함께 일하는 거를 내가 언제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내 생애에는 다시는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07년에 회사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그 10년이 이분한테는 꽤 길고 힘든 시간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공부가 제가 그렇게 공부가 썩 적성에 맞는 사람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보다는 기자가 맞는 사람이었구나. 어쨌든 학위는 거쳐서 제대로 받았으니까. 빨리 하신 거예요? 4년이면? 제가 제 입학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공부를 계속하고 논문을 내고 학교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시기에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그냥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일을 해볼까.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시간들을 지냈고. 그렇게 보면 2017년도에 그 SNL 팩트체크센터에 가신 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때 그러니까는 2017년에 뜻하지 않게 이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게 됐고, 그건 누가 그때 당시 김민하 편집국장이 저하고 문화부 시절에 같이 알고 지냈었는데, 예.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도 경향신문에 그 글 모음에 보면은 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어디 학과 강사 정도 되면서 글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글을 써달라고 하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내내 글을 쓸 게 제 타이틀은 언론학 박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SNU 팩트체크 센터장도 걸지 않았고, 안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냥 언론학 박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한테서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내가 남는 건 이 SNU 팩트체크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 그냥 나한테 남는다면 언론학 박사 이거는 그냥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이름은 그냥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였죠. 예. 제가 이틀 정도 고민했어요. 예. 이틀 정도 고민을 했던 게, 팩트라고 하는 말을,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말이다. 그리고 이거를 팩트체크 센터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조직명이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모교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간단치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거기 올라간 팩트체크 기사가 한 몇 건이죠? 4,600개 정도 넘습니다. 예. 제휴돼 제휴가 있는 처음에 15개,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가고 이런 데가 있는데, 32개입니다. 32개. 예. 사실상 한국에서 팩트체크 플랫폼은 이게 유일합니다. 처음엔 저는 이게 과연 지속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저 스스로가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는 실험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험적인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있으면서 제가 방향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앞이 안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중소기업 정도만 돼도 미래를 생각하면 R&D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동아일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이 그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축적되어 나가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모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험으로서 우리의 저널리즘이 나아지는 어떤 것으로서 하나 해보는 그런 시도? 그렇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노동 시간도 길고, 많이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데 비해서는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예. 특종하는 것처럼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를 무슨 돈이 되는 콘텐츠, 트래픽이 팍팍 터지는 콘텐츠도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누가 하겠다고 많이 덤벼들까? 2017년 대선 때는 유행처럼 갈 수도 있었죠. 예. 대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면서 팩트체크라는 걸 만들었을 때 한 27개 정도 되는 언론사들이 거기에다 결과를 올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서로 대선 후보들도 서로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면서 팩트체크가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상업적으로 뭐 이익이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해본 기자들이 올해도 저희가 이제 매년 팩트체크 대상이라는 거를 시상을 하는데
올해 대상을 받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경력 15년, 20년을 넘긴 기자들인데 팩트체크를 하면서 내가 대단히 겸손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제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코웃음을 치는 기자들도 많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게 팩트체크인데 무슨 팩트체크를 또 하냐. 그런 공격적인 반응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팩트체크를 해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SNU 팩트체크센터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국제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팩트를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예. 글로벌 팩트가 아시아에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서울을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SNU 팩트 체크가 글로벌 팩트가 이제 전 세계에서 연례 컨퍼런스로 진짜 딱 한 번 보이는 거라 팩트 체커들한테는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팩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는 뭘 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팩트 체커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도 오고 연구자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킹이라는 이름을 걸고서는 제일 큰 컨퍼런스이자 축제이자 그런 셈이죠. 플랫폼이지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보드 멤버가 됐고 보드 멤버가 돼서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저희 기자들이 로마 대회를 할 때부터 한국 기자들이 나갔어요. 교차 검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그게 센터장님? 아니요, 제가 한 건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과연 될까 생각을 했고 교차 검증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 때 이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걱정이 됐었어요.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2017년 대선을 처음 거치면서 정말 그 두 개의 언론사가 완전히 반대되는 논쟁 중이 되는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SNU 팩트체크에서 3단계 이상이 차이가 나면 논쟁 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었어요. 이거는 두 언론사들도 난처한 거죠.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그 결과가 났을 때 제가 먼저 한 언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언론사가 있어서 자, 결과가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유지하겠는가라고 했었을 때 유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본 증거하고 저쪽이 본 증거가 다른데 우리는 우리가 본 증거로 봐서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세계가 하드 사이언스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사실을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유동될 수 있고 변화돼 갈 수 있다는 것들 알고 있는 대단히 그 혼돈스러운 사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의 세계 또한 우리가 가치를 사실로부터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편부당성을 얘기를 하지만 또한 관점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그럴 때 각자가 최선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최선의 진실로서 내가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서로 그 증거들이 다를 때 이 결과를 사람들이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게 공론장의 역할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럼 시장도 경쟁이 치열한데잖아요. 네. 특히 2017년 이후에 쓴 글들을 보면서는 이 사람은 뭐 진짜 글쟁이네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은 글쟁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냥 기자구나. 기자가 가지는 최상의 특권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 목격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목격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그 목격자의 기능을 모바일 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다 대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현장에 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묻는 것. 제가 처음 수습 기자로 나가서 현장으로 처음 나갔던 게 이제 종로경찰서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두 시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이제 8개월 대학을 졸업하고 한 뭐 9개월 만에 기자가 돼서 처음 이제 나갔는데 이제 대학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시위대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위대를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서니까 시위대에서부터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되게 무서운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느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저 대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열 밖에서 저 대열을 관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그 상황의 관찰자로 놓아두도록 하려고 했던 그 훈련? 그건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얻었던 대단한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한테는 대학 시절의 경험이, 대학 시절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을 다 좌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회색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회색인이 서 있을, 저는 그때도 옳고 그름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렇게 흑백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지도 않고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지도 않고요. 저마다의 이유들도 있고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흑백을 견디지 못하는 회색인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도 그 이동수였을 겁니다. 제가 5월 축제 때 장터하잖아요. 장터하고서 막 돈 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회관 쪽에서부터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는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떨어지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얼마나 강렬해요. 그래서 여분의 삶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학생회관 계단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걸어오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내가 지금 밟아서 걸어오려고 있는 계단을 그 사람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남았을까? 센터장님이 살았던 80년대 후반이라는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저는 야만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야만의 시대였고, 야만의 시대에서 그래도 서로를 믿는 것, 그것이 버텨주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을 닮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폭력적인 문화도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는 치마만 입고 지나가도 욕을 먹었다고. 우리 세대가 과연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된 세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악에 너무 큰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악과 싸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그 N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N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강의실에서 학생들 만날 때 무섭거든요. 제가 어떤 꼰대 같은 말을 할지 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민감성들이 커져가는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그 토대라도 마련했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완서 선생인가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 이제 하실 만큼 하셨다고, 선생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의 소명은 뭘까? 이 양반은 이런 소명이 있는 건데 내 소명은 뭘까? 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센터장님의 소명은 뭘까요? 제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크신 뜻 안에서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